밤은 짙은 먹물처럼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한 뒷골목, 폐지 상자 더미 옆에 웅크린 그림자가 있었다. 빗물에 젖어 축축한 털은 엉망이었고 앙상한 몸은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다. 그림자의 정체는 어린 진돗개, 이름 없는 유기견이었다. 몇 주 전, 아니 어쩌면 몇 달 전부터 이곳을 떠돌던 개는 사람의 눈길을 피하며 오직 살아남는 것만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배고픔은 이제 익숙한 고통이었고 주인은 개의 심장을 얼어붙게 할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개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인간의 손길이었다. 한때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손길이 순식간에 차갑고 잔인한 폭력으로 변했던 기억이 개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다. 개의 왼쪽 눈 주변에는 희미하게 아물어가는 흉터가 길게 나 있었다. 그것은 지난날의 잔혹한 기억이 새겨진 끔찍한 흔적이었다. 예전 주인은 술에 취하면 짐승처럼 돌변하는 사람이었다. 작은 실수에도 가차없이 발길질이 날아왔고 밥그릇을 엎었다는 이유만으로 쇠몽둥이가 개의 몸을 후려쳤다. 가장 끔찍했던 날은 비 오는 날이었다. 개가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주인은 개의 머리를 벽에 세게 박고 이어 눈을 발로 걷어찼다. 고통에 찬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던 개는 그저 축 늘어져 있었다. 그 이후로 개는 왼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었고 세상은 더 흐릿하고 암울하게 보였다. 사람들의 눈빛은 더 이상 온기를 품고 있지 않았고 손짓 하나에도 몸서리치게 되었다. 개는 그렇게 철저히 인간에게서 버림받고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개의 코를 스쳤다. 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은 개의 귀에는 맹렬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개는 몸을 더욱 웅크렸다. 고통스러운 기억은 개의 모든 감각을 지배하고 있었다. 개의 유일한 생존 전략은 숨는 것이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냄새를 맡을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도망치는 것. 하지만 배고픔은 개의 몸을 움직이게 했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몸은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개의 시선은 쓰레기통 쪽으로 향했다. 음식물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개는 다시 몸을 움츠렸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이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남자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왔다. 남자는 비틀거렸다. 술에 취한 듯했다. 개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또다시 폭력적인 손길이 자신에게 향할까봐 두려웠다. 개는 재빨리 폐지 상자 뒤로 몸을 숨겼다. 희미한 냄새가 개의 코를 찔렀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알코올 냄새였다. 개는 숨을 죽였다. 남자가 상자 더미 근처로 다가왔다. 남자의 발소리가 멈췄다. 개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끝이구나. 또다시 고통이 시작되겠구나.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털썩 주저앉는 소리만이 들렸다. 그리고 이어서 들려오는 흐느낌. 남자는 울고 있었다. 개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남자의 등은 축 늘어져 있었고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남자의 옆모습이 드러났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지쳐 보이는 얼굴, 그리고 눈가에 맺힌 눈물 자국. 남자의 울음소리는 점차 격해졌다. 그것은 슬픔과 좌절, 그리고 깊은 절망이 뒤섞인 소리였다. 개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혼란스러웠다.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던 인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남자의 울음소리는 점차 잦아들었다.
남자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발에 무언가가 걸렸다. 깡통이었다. 남자의 몸이 휘청거렸다. 걔는 순간적으로 남자의 몸이 자신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움츠러들었지만 남자는 그저 휘청거릴 뿐이었다. 깡통은 굴러가 멈췄고 남자는 깡통을 주우려 몸을 숙였다. 그때 남자의 시선이 걔가 숨어있는 폐지 상자 쪽으로 향했다. 걔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다. 발각되었다. 이제 도망칠 수 없다. 남자의 눈은 술에 취해 흐릿했지만 걔의 눈과 마주쳤을 때 순간적으로 무언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동정심 슬픈 걔는 알 수 없었다. 남자는 천천히 걔에게로 다가왔다. 걔의 몸은 공포에 질려 굳어버렸다.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남자는 걔의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다. 걔는 눈을 감았다. 또 다시 폭력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자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조심스럽게 걔의 젖은 털을 쓰다듬었다. 놀랍게도 그 손길에는 아무런 위협도, 폭력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따뜻함만이 전해졌다. 걔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남자의 눈은 흐릿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했다. 연민과 안타까움. 남자는 걔의 상처받은 왼쪽 눈을 응시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얼마나 아팠을까. 그 목소리는 마치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처량하고 슬펐다. 걔는 남자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슬픔을 보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았던 것처럼. 두 존재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교감이 흘렀다. 남자는 걔의 머리를 계속해서 쓰다듬었다. 걔의 몸은 처음으로 긴장을 풀었다. 따뜻한 손길은 걔의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는 듯 했다. 남자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향했다. 걔는 불안해하며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또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인가? 버려지는 것인가? 하지만 잠시 후 남자는 편의점 봉투를 들고 다시 돌아왔다. 봉투 안에는 개의 코를 자극하는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봉투에서 캔 참치와 작은 빵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개의 앞에 놓아주었다. 개는 냄새에 이끌려 주저없이 음식에 달려들었다. 허겁지겁 먹는 개의 모습을 보며 남자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였다. 개는 생애 처음으로 인간에게서 온전한 친절을 경험했다. 그날 밤 이후 남자는 매일 밤 그 폐지 상자 더미를 찾아왔다. 개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남자가 나타나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갔다. 남자는 개에게 누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세상을 누비며 살라는 뜻의 이름이었다. 누리는 남자의 무릎에 기대어 잠들기도 하고 남자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기도 했다. 남자는 누리의 상처받은 눈을 조심스럽게 소독해주고 약을 발라주었다. 누리의 왼쪽 눈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남자의 보살핌 덕분에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누리는 남자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남자는 누리에게 단순한 먹이를 주는 존재가 아니었다. 남자는 누리에게 따뜻함과 안전,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누리가 남자를 만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다. 누리는 남자의 표정이 어딘가 어두워 보이는 것을 느꼈다. 남자는 한숨을 자주 쉬었고 눈빛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다. 누리는 남자의 옆에 바싹 붙어 남자의 뺨을 핥았다. 남자는 누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누리야,
아저씨가 곧 이사를 가야 해. 여기 있을 수가 없어. 누리는 남자의 말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남자의 목소리에 담긴 슬픔을 감지했다. 남자는 누리를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누리를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했다. 누리는 남자의 말을 들으며 불안에 떨었다. 또 다시 버려지는 것인가? 이 따뜻함은 잠시뿐이었던 것인가? 며칠 후 남자는 작은 종이 상자를 들고 나타났다. 상자 안에는 부드러운 담요와 누리가 좋아하는 간식이 들어 있었다. 남자는 누리를 상자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누리는 남자의 눈을 올려다봤다. 남자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누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자는 누리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었다. 그리고는 상자를 닫았다. 누리는 상자 안에서 남자의 온기를 느꼈다. 그리고 남자의 슬픈 목소리를 들었다. 상자가 들어 올려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멈췄다. 남자의 온기가 사라졌다. 누리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남자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리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남자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상자는 어두웠고 낯선 냄새가 가득했다. 누리는 상자 안에서 몸을 웅크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상자가 다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상자가 열렸다. 눈부신 햇살이 누리의 눈을 찔렀다. 누리는 천천히 눈을 떴다. 상자 밖에는 낯선 얼굴의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여자의 손에는 사료 봉투가 들려 있었다. 여자는 상자 안의 누리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여기가 네 집이야. 누리는 여자의 목소리에서 남자의 목소리와 같은 따뜻함을 느꼈다. 그리고 여자의 눈빛에서 깊은 연민을 보았다. 누리는 조심스럽게 상자 밖으로 나왔다. 여자는 누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누리는 여자의 손길이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했다. 누리는 이제 새로운 집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남자는 누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것이었다. 새로운 집은 아파트의 한 층이었다. 크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누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넓고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다. 여자는 누리에게 해피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다. 행복을 의미하는 이름이었다. 해피는 여자의 보살핌 속에서 점차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해피의 왼쪽 눈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더 이상 해피를 괴롭히지 않았다. 여자는 해피에게 매일 따뜻한 음식을 주었고 해피의 털을 정성스럽게 빗겨주었다. 해피는 여자의 품에 안겨 잠들곤 했다. 여자는 해피에게 노래를 불러주었고 해피와 함께 산책을 했다. 해피는 여자에게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다. 여자는 해피의 상처받은 과거를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저 해피가 행복해지기를 바랐다. 해피는 여자에게서 처음으로 인간의 진정한 친절과 사랑을 경험했다. 해피는 여자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여자는 해피의 모든 것이 되었다. 해피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해피의 눈빛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세상은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었다. 해피에게는 사랑하는 주인이 있었고 따뜻한 집이 있었다. 해피는 여자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여자의 안전을 지키고 여자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해피가 여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었다. 하지만 해피는 알지 못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여자의 과거가 해피의 과거와 얽혀 있다는 것을. 해피의 충성심은 곧 시험대에 오를 것이었다. 해피가 여자, 즉 지은과 함께한 시간은 평화롭고 행복했다. 지은은 해피에게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산책길에서 만나는 나비의 날갯짓, 맑은 시냇 물소리, 해질녘 노을의 찬란함까지. 해피는 지은 덕분에 세상이 더 이상 폭력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은은 동물보호소에서 해피를 데려온 날, 해피의 눈에 서려 있던 깊은 슬픔과 상처를 보았다. 특히 왼쪽 눈가의 희미한 흉터는 지은의 마음을 아리게 했다. 지은은 해피의 과거를 묻지 않았지만 해피를 향한 연민과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해피는 지은의 품에 안겨 잠들 때면 꿈속에서 다시는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햇살 아래 잔디밭을 뛰어노는 꿈을 꾸었다. 지은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아픈 과거가 있었다. 어릴 적 지은은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돌변하여 가족들에게 손찌검을 일삼았다. 특히 지은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병을 얻어 돌아가셨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지은은 아버지에게서 도망쳐 홀로 살아가야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에 대한 불신, 특히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 대한 극심한 혐오가 그녀를 지배했다. 해피를 처음 만났을 때 지은은 해피의 눈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버림받고 상처받고 홀로 세상에 남겨진 약한 존재. 그래서 지은은 해피를 외면할 수 없었다. 해피는 지은에게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다. 해피는 지은의 아픈 과거를 치유해주는 존재이자 지은이 세상과 다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였다. 어느 날 지은은 직장에서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평소처럼 해피가 현관에서 꼬리를 흔들며 자신을 반길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집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평소 해피가 잘 짖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집안의 고요함은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해피와 지은은 조용히 해피를 불렀다. 인기척이 없었다. 지은은 거실로 들어섰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찢어진 커튼 조각이 바람에 나부꼈다.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었다.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해피는 어디 있지? 그녀는 곧장 해피가 주로 머무는 것일 구석으로 시선을 돌렸다. 해피는 그곳에 없었다. 대신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해피가 아끼던 뼈다귀 장난감이 산산조각 나 있었다. 해피는 분명히 저항했을 터였다. 지은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그때 거실 바닥에서 피 묻은 발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발자국은 현관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현관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지은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해피가 납치된 것일까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이성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손은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해피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지은은 곧장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파트 복도는 고요했다. 누구도 없었다. 지은은 무작정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해피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해피는 자신에게 전부였다. 해피를 잃을 수는 없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거리로 나섰다.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다. 지은은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겼다. 낡은 창고 건물 앞이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개의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해피였다. 지은은 망설이지 않고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안은 어둡고 습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먼지가 가득한 바닥에는 낡은 공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지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창고 한가운데 묶여있는 해피의 모습이었다. 해피는 밧줄에 묶인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왼쪽 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해피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지은을 보자마자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해피를 둘러싸고 있는 두 남자가 있었다. 한 남자는 해피의 목줄을 잡고 있었고 다른 한 남자는 손에 쇠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지은의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누구야? 쇠몽둥이를 든 남자가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가득했다. 지은은 두려웠지만 해피를 두고 도망칠 수는 없었다. 저게 제 개예요. 당장 놓아주세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는 비웃듯이 웃었다. 이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우리 조직에 돈을 물어갔어. 그걸 찾으러 온 거야. 지은은 남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해피가 돈을 물어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무슨 소리예요? 해피는 그런 짓을 할 리 없어요. 지은은 소리쳤다. 그때 목줄을 잡고 있던 남자가 입을 열었다. 이봐, 박민준, 그 여자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끝내. 박민준이라는 이름이 들리자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박민준, 그 이름은 지은의 과거와 얽혀있는 이름이었다. 지은의 아버지를 폭력으로 이끌었던 친구이자 어머니의 죽음에도 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던 남자. 지은은 박민준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10수년이 지난 지금 박민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찌푸려진 미간, 비열하게 웃는 인매, 그리고 차갑게 빛나는 눈빛까지. 그는 변하지 않았다. 지은이 박지은, 박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지은을 알아보는 듯했다. 지은은 분노에 사로잡혔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요? 해피를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은은 박민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쇠몽둥이를 든 남자가 앞을 가로막았다. 감히 어디서 걔 주인 주제에. 남자는 쇠몽둥이를 휘두르며 지은을 위협했다. 그때 해피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쇠사슬에 묶인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해피는 지은을 보호하려는 듯했다. 박민준은 해피의 격렬한 저항에 당황했다. 저게가 아주 영리한 놈이야. 우리가 숨겨둔 돈 뭉치를 기가 막히게 찾아냈지 뭐야. 박민준이 말했다. 이 개는 분명히 돈을 삼켰을 거야.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해. 지은은 박민준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해피가 돈을 삼켰다고. 대체 무슨 돈을? 그리고 왜? 지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쇠몽둥이를 든 남자가 해피에게 다시 몽둥이를 휘둘렀다. 해피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멈춰요. 당장 멈춰. 지은은 소리쳤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봤다. 낡은 공구들이 널려있는 바닥에
묵직한 렌치가 보였다. 지은은 망설이지 않고 렌치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해피에게 손대지 마요. 한 번만 더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민준과 쇠몽둥이를 든 남자는 지은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겨우 여자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 쇠몽둥이를 든 남자가 비웃었다. 그가 다시 쇠몽둥이를 들어 올리는 순간 지은은 렌치를 휘둘러 남자의 팔을 강타했다. 악, 남자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쇠몽둥이를 놓쳤다. 렌치는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박민주는 놀란 눈으로 지은을 바라봤다. 지은의 눈에는 공포 대신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약한 소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해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해피는 지은의 모습을 보며 더욱 격렬하게 짖었다. 해피의 눈빛에는 희망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지은은 해피에게로 달려가 해피를 묶고 있는 밧줄을 풀기 시작했다. 박민주는 당황하여 주춤거렸다. 이봐, 저 여자마가, 박민준이 소리쳤지만 쇠몽둥이를 놓친 남자는 팔을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었다. 지은은 빠르게 밧줄을 풀었다. 해피는 자유가 되자마자 지은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그리고 지은의 얼굴을 핥았다. 지은은 해피를 꽉 안아주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그 개를 내놔. 박민준이 다시 소리쳤다. 그는 지은에게 다가오려 했다. 지은은 해피를 품에 안은 채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당신이 여기에 나타난 이상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우리 엄마에게 했던 짓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지은의 말에 박민준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섬뜩한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박민준은 지은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과거는 박민준 자신에게도 어두운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 무세운 헛소리야, 당장 꺼져. 박민준이 격분하여 소리쳤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바닥에 떨어진 쇠몽둥이를 주우려 했다. 지은은 해피를 품에 안은 채 재빨리 창고 문 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박민준이 쇠몽둥이를 집어들었을 때 지은은 이미 창고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해피는 지은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고통스러운 다리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지은은 해피를 안고 필사적으로 뛰었다. 저 여자 잡아 개도같이. 박민준의 고함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지은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아파트 단지로 돌아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해피를 품에 안은 채 숨을 헐떡였다. 해피는 고통에 낑낑거렸지만 지은의 품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해피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지은에게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은은 해피의 눈빛에서 강인함을 보았다. 그리고 그 강인함은 지은에게도 용기를 주었다. 지은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따라오던 발소리가 멈춘 것을 느꼈다. 박민준과 그의 일당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는 듯했다. 지은은 해피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잠그고 해피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다. 해피의 다리는 피로 흥건했다. 지은은 곧장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깨끗한 수건으로 피를 닦아내고 소독약을 발라주었다. 해피는 아픈 와중에도 지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해피의 눈은 지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해피야, 괜찮아. 이제 안전해.
지은은 해피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해피를 향한 사랑과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해피의 눈을 바라봤다. 해피의 눈에는 여전히 피로와 고통이 서려 있었지만 그 속에 강한 충성심이 빛나고 있었다. 해피는 지은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지은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지은은 깨달았다. 박민준의 등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의 말처럼. 해피가 그들의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암시했다. 해피의 과거와 박민준의 과거, 그리고 자신의 과거가 얽혀있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지은의 마음을 짓눌렀다. 지은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해피를 위해서라도. 지은은 해피의 다리를 치료한 후 밤새도록 잠 못 이루었다. 박민준의 등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돈이라는 단어는 지은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해피가 대체 무슨 돈을 삼켰다는 것일까? 그리고 그 돈이 박민준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지은은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다. 10여 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갑자기 큰 돈을 손에 넣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때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술에 취하면 더욱 난폭해졌고 어머니를 향한 폭력도 심해졌다. 지은은 그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에 늘 의문을 품었었다. 혹시 해피가 삼켰다는 돈이 그 돈과 관련된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해피를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해피의 다리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수의사는 해피의 다리뼈에 미세한 금이 갔다고 진단했다. 지은은 마음이 아팠지만 해피의 눈빛은 여전히 지은을 향한 신뢰로 가득했다. 수의사는 해피의 다리 상태를 확인하던 중 문득 해피의 왼쪽 눈과 흉터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이 상처 오래된 것 같네요. 상당히 깊었던 모양이에요.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수의사의 질문에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해피를 데려왔을 때부터 있던 상처였다. 어릴 때 크게 다쳤다고만 들었어요. 지은의 대답에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꽤 심한 외상이었을 거예요. 개의 시력이 부분적으로 손상된 것으로 보아 외부 충격이 컸던 것 같네요. 수의사의 말은 지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해피의 과거는 지은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은은 곧장 컴퓨터 앞에 앉았다. 박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그는 이미 10수년 전에 지은의 주변에서 자취를 감춘 사람이었다. 지은은 과거 아버지와 박민준이 자주 어울리던 동네의 작은 술집 이름을 떠올렸다. 혹시 그곳에 단서가 남아있을까 지은은 곧바로 외출 준비를 했다. 해피는 다리 때문에 함께 갈 수 없었기에 지은은 해피를 안전하게 집에 두고 가야만 했다. 해피야, 조금만 기다려. 아줌마 금방 올게. 지은은 해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다. 해피는 지은의 옷자락을 물고 놓아주지 않으려 했지만 지은의 단호한 눈빛에 이내 체념한 듯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동네는 지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낡은 건물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상점들이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그 술집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낡은 간판을 내걸고 있었다. 지은은 망설이지 않고 술집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술집 안은 한낮인데도 어둑했고 낡은 테이블 몇 개가 띄엄띄엄 놓여 있었다. 술집 주인은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지은을 보자마자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아가씨, 누구세요? 여긴 처음 보는 얼굴인데.
지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박민준이라는 사람 아세요? 예전에 이 근처에 살았던 사람인데.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할머니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박민준, 그 이름은 여기서 다시 듣고 싶지 않은데. 혹시 그 사람 찾아온 거면 돌아가요. 좋을 거 하나 없을 테니. 할머니의 반응은 지은의 직감을 확신시켜 주었다. 박민준에게 뭔가 비밀스러운 과거가 있다는 것. 저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아주머니. 제발 알려주세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 아시는 게 있다면 뭐든 좋아요. 지은은 간절하게 매달렸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 사람은 아주 오래전에 이곳을 떠났어. 뭐 좋은 일로 떠난 건 아니었지. 여기저기 빚만 잔뜩 남기고 도망치듯 사라졌거든. 할머니의 말에 지은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다. 빚도망, 박민준의 과거는 지은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그럼 혹시 그 사람이 그때 무슨 큰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소문 같은 건 없었나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지은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얘기. 그때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지. 박민준이 갑자기 큰 돈이 생겨서 한동안 흥청망청 돈을 썼다고.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몰랐어. 다들 꺼림칙하게 생각했지.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고. 지은은 숨을 들이켰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녀의 어린 시절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다. 아버지의 돈, 그리고 박민준 뭔가 연결되어 있었다. 혹시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는 사람은 없었나요? 아니면 누가 그 돈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거나. 지은은 조급하게 물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글쎄, 그런 것까지는 나도 잘 몰라. 다만 그때 한동안 이 동네에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었어. 거칠고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박민준을 찾아다녔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었던 건 분명해. 지은은 할머니의 말에서 중요한 단서를 얻었다. 박민준이 가졌던 돈은 불법적인 돈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 돈 때문에 그를 쫓는 사람들이 있었다. 지은은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술집을 나섰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았다. 해피가 삼켰다는 돈, 박민준의 과거,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그림의 일부였다. 지은은 박민준을 다시 찾아야만 했다. 그에게서 모든 진실을 들어야만 했다. 밤이 되어서야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다. 해피는 현관에서 지은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은 해피를 꽉 안아주었다. 해피는 지은의 품에 안겨 평온한 숨을 쉬었다. 해피야, 네가 삼켰다는 그 돈, 대체 뭘까? 지은은 해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그날 밤, 지은은 박민준을 추적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지은은 예전에 아버지가 박민준과 주고받던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를 기억해냈다. 오래된 주소였지만 혹시라도 단서가 될까 싶어 찾아보기로 했다.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 병가를 내고 박민준의 예전 주소로 찾아갔다. 그곳은 낡은 주택가였다.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는 이미 허물어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지은은 허탈감에 빠졌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낡은 트럭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트럭 뒷좌석에는 여러 마리의 유기견들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트럭 운전석에서 내리는 남자의 뒷모습이 낯익었다. 박민준이었다. 지은은 숨을 죽였다. 박민준은
유기견들을 싣고 어디론가 향하는 듯했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그의 뒤를 쫓았다. 박민준의 트럭은 한참을 달려 도시 외곽의 허름한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새로운 삶 동물보호소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동물보호소, 박민준이 동물보호소에서 일한다고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기억 속 박민준은 동물을 학대하고 폭력을 일삼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동물보호소에서 일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보호소 안으로 들어섰다. 보호소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고 여러 종류의 개들이 건강하게 뛰어놀고 있었다. 박민준은 능숙하게 개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의외로 평온해 보였다. 그때 박민준의 시선이 지은에게로 향했다. 박민준은 지은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네가 여기 왜 와?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지은은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해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지은의 말에 박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지은을 끌고 보호소 한쪽 구석으로 향했다. 여기서 얘기할 수 없어. 따라와. 박민준은 지은을 이끌고 보호소 뒤편의 낡은 컨테이너로 들어섰다. 컨테이너 안은 좁고 어두웠다. 낡은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다. 박민준은 지은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박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처음보다는 누그러진 듯했다. 지은은 망설이지 않고 질문을 쏟아냈다. 해피가 삼켰다는 그 돈이 대체 뭐예요? 그리고 당신은 왜 동물보호소에서 일하는 거죠? 당신은 예전에 그 박민준이 아닌 것 같아요. 박민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후회, 체념,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까지. 그 돈은 내 인생을 망쳐놓은 돈이야. 정확히 말하면.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이었지. 박민준의 고백에 지은은 놀랐다. 사채업자요. 그럼 해피가 삼켰다는 돈은? 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돈은 그 사채업자들이 숨겨놓은 돈이었어. 아주 거액의 불법 자금이었지. 내가 그걸 우연히 알게 됐고 돈에 눈이 멀어 그 돈을 훔치려 했어. 근데 그때 네 개가 나타나서 그 돈을 물고 도망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개를 쫓았던 거고. 지은은 충격에 빠졌다. 해피가 우연히 불법 자금을 발견하여 삼켰다는 것. 그리고 그 돈 때문에 해피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 이 모든 상황이 해피의 선한 의지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지은은 더욱 가슴이 아팠다. 그럼 당신은 왜 동물보호소에서 일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전에 동물을 학대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나도 변했어. 아니, 변하려고 노력 중이야. 박민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다. 그날, 네가 내 아버지를 폭력으로 이끌었다고 소리쳤을 때 나는 큰 충격을 받았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인간이었는지 깨달았지. 그리고 해피의 눈을 봤을 때 네 아버지의 눈빛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상처받고 버려진 눈빛, 나 때문에 상처받은 네 아버지. 그리고 해피의 눈빛이 오버랩되면서 내 과거가 떠올랐어. 박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나도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학대당했어. 그 폭력의 대물림 속에서 나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갔지. 내 아버지도 그랬을 거야. 나약한 아버지는 술로 고통을 잊으려 했고 그게 폭력으로 이어졌던 거야. 나는 나 아버지에게 술을 권하고 함께 나쁜 짓을 저질렀어. 그때 나는 그저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을 뿐이었어.
내 안의 괴물을 보지 못했지. 박민준의 고백은 지은에게 충격이었다. 박민준 역시 피해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행동이 단순한 악의가 아닌 상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을 때 죄책감에 시달렸어. 내가 네 아버지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고 간접적으로 너희 가족을 파탄낸 원인이 되었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지. 그래서 도망치듯 이곳을 떠났어. 박민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그러다 우연히 이 동물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 상처받은 동물들을 돌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지. 그리고 해피를 다시 만났을 때 나는 속죄해야 할 이유를 찾았어. 박민준의 이야기는 지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박민준을 오랫동안 증오해왔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지은의 증오심을 흔들었다. 그는 완벽한 악인이 아니었다. 그 역시 상처받은 영혼이었고 속죄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럼 사채업자들은요, 아직도 그 돈을 찾고 있나요? 지은이 물었다. 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집요해. 언젠가 나를 찾아올 거야. 해피가 삼킨 돈은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돈이야. 그 돈을 찾지 못하면 나도, 그리고 해피도 안전하지 못할 거야. 박민준의 목소리에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지은은 해피를 떠올렸다. 해피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해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지은은 박민준에게 물었다. 박민준은 놀란 눈으로 지은을 바라봤다. 네가 날 도와준다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해피는 제 가족이에요. 그리고 당신도 어쩌면 제 과거의 일부일지도 모르죠.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은의 말에 박민준의 눈가의 물기가 맺혔다.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해피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보았던 슬픔과 절망이 뒤섞인 미소와는 달랐다. 희망과 감사가 담긴 미소였다. 해피의 상처와 박민준의 과거, 그리고 지은의 아픔이 얽히고 설킨 거대한 그림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제 이들은 해피를 지키고 잃어버린 돈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할 운명이었다. 지은과 박민준은 컨테이너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박민준은 자신이 알던 사채업자들에 대한 정보를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그들은 블랙 스콜피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조직이었다. 주로 불법 도박 자금을 운영하며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장기 매매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했다. 박민준은 그들의 돈을 훔치려 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후회하며 몸을 떨었다. 지은은 박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심장이 조여드는 듯했다. 해피가 그런 위험한 조직의 돈을 삼켰다니. 해피의 안전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럼 그 돈은 정확히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지은이 물었다. 박민준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들은 빈집에서 불법 도박판을 벌였어. 그리고 자신들의 자금을 마약과 함께 마당에 묻어뒀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지은은 놀랐다. 마약까지 사건은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해피가 그 돈을 어떻게 알았죠? 박민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개들은 후각이 발달했잖아. 아마 냄새를 맡고 땅을 파헤쳤을 거야. 그러다 돈뭉치를 발견하고 삼킨 거겠지. 나도 그때 뒤늦게 알았어. 해피가 돈뭉치 여러 개를 물고 도망치는 걸 보고 쫓아갔는데 이미 몇 개는 삼킨 뒤였어. 지은은 해피의 행동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해피는 어쩌면 직감적으로 그 돈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지은은 박민준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는 그 돈 때문에 당신과 엮인 건가요? 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아버지는 도박에 빠져 있었고 내게 돈을 빌렸어. 내가 그 돈을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으로 메꾸려 했던 거야. 그때 사채업자들이 우리를 잡으러 왔을 때 네 아버지도 그 자리에 있었어. 나는 가까스로 도망쳤지만 네 아버지는 잡혔지. 그리고 내가 도망친 후 그들이 네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든지는 나도 몰라. 아마 심한 폭행을 당했을 거야. 나는 그게 너무 두려워서 도망쳤던 거고, 비겁하게도 박민준의 목소리는 자책감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는 것에 혼란스러웠다. 아버지는 단순한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 역시 어딘가에 갇힌 채 고통받고 있었던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은은 박민준에게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들이 해피를 찾고 있다는 걸 알면. 박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우선 해피를 안전한 곳에 숨겨야 돼.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은신처를 찾아야 해. 그 돈이 마약과 함께 묻혀 있었다면 그들은 그 돈을 되찾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지은은 박민준의 제안에 동의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지은은 해피를 데리고 박민준의 동물보호소로 돌아왔다. 박민준은 보호소 한쪽에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해피는 지은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지은은 해피를 쓰다듬으며 약속했다. 해피야, 내가 꼭 모든 걸 해결하고 널 안전하게 지켜줄게. 해피는 지은의 말에 반응하듯 지은의 손을 핥았다. 해피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지은을 향한 신뢰는 변함없었다. 다음 날부터 지은과 박민준은 블랙 스콜피온 조직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박민준은 예전에 자신이 알고 지내던 정보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대부분 사채업자들에게 당했거나 혹은 그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박민준은 죄책감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지은은 박민준을 도왔다. 그녀는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는 능력을 활용하여 공개된 정보를 분석하고 과거 기사를 검색하며 단서를 찾았다. 며칠 동안의 노력 끝에 그들은 중요한 단서를 얻었다. 블랙 스콜피온 조직의 새로운 은신처는 도시 외곽의 폐공장이었다. 정보원은 그곳이 최근 불법 도박 자금의 주요 거래 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상당한 양의 마약도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귀띔해 주었다. 지은은 불안했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우리가 직접 가야 해요. 지은의 말에 박민준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위험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낫지 않을까? 경찰은 그들을 뿌리 뽑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이미 너무 깊숙이 뿌리 내렸어요. 우리가 직접 그 증거를 찾아야 해요.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아버지와 해피에게 가해진 폭력,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까지.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 있는 어둠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스스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박민준은 지은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보았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내가 길을 안내할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들은 아주 위험한 놈들이야. 작전은 신중하게 세워졌다. 밤늦은 시간, 폐공장의 경비가 허술해지는 틈을 타 침입하는 것이었다. 지은은 호신용 스프레이를 챙겼고 박민준은 낡은 손전등과
작은 칼을 준비했다. 해피는 동물보호소에 안전하게 남겨두었다. 지은은 해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시 한번 약속했다. 금방 돌아올게. 걱정하지 마.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지은과 박민주는 폐공장으로 향했다. 낡은 공장은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다. 녹슨 철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들을 맞이했다. 박민주는 능숙하게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공장 내부는 어두컴컴했고 곰팡이 냄새와 녹슨 소의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발자국 소리조차 크게 울렸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박민주는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며 길을 안내했다. 공장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서자 희미한 불빛과 함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도박을 하고 있었다. 지은과 박민주는 몸을 숨기고 상황을 살폈다. 10명 남짓한 남자들이 낡은 테이블에 앉아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탐욕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그중 한 남자의 얼굴이 지은의 눈에 들어왔다. 그 남자는 해피를 창고에 묶어두고 쇠몽둥이를 휘둘렀던 남자였다. 지은은 분노에 이를 악물었다. 박민주는 지은의 팔을 잡고 진정시켰다. 섣불리 움직이지 마. 우리가 찾는 건 그 돈과 마약이야. 그들은 조심스럽게 도박판을 피해 공장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다. 박민주는 이곳저곳을 살피며 돈과 마약이 숨겨져 있을 만한 곳을 찾았다. 그때 박민준의 눈에 낡은 캐비닛 하나가 들어왔다. 캐비닛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여기일 거야. 박민주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박민주는 캐비닛 자물쇠를 부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때 공장 입구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다. 지은과 박민주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 남자는 조직의 보스처럼 보였다. 날카로운 눈빛과 차가운 표정. 그리고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도박판으로 향했다. 아직도 이 모양이야. 내가 그렇게 말했건만 보스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느껴졌다. 그들이 숨어있는 곳은 보스와 멀지 않았다. 지은은 숨을 죽였다. 만약 들킨다면 이곳을 무사히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박민주는 지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가 찾던 건 저 캐비닛 안에 있을 거야. 기회가 되면 저걸 열고 돈과 마약을 찾아야 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은 폭풍우 속의 배처럼 흔들렸다. 보스가 도박판을 정리하고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자리를 비운 사이 지은과 박민주는 다시 캐비닛으로 향했다. 박민주는 낡은 드라이버를 이용해 자물쇠를 부수려 노력했다. 마침내 쨍그랑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부서졌다. 박민주는 조심스럽게 캐비닛 문을 열었다. 캐비닛 안에는 예상대로 돈뭉치와 함께 비닐봉투에 담긴 하얀 가루들이 가득했다. 마약이었다. 찾았어. 박민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돈뭉치와 마약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담았다. 그때 공장 입구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려왔다. 보스였다. 그는 무언가 낌새를 챈 듯 캐비닛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은과 박민주는 당황했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보스는 캐비닛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비어있는 캐비닛을 보더니 이내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누가 감히. 보스는 권총을 꺼내 들고 주변을 둘러봤다. 지은과 박민주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보스의 시선이 그들이 숨어있는 곳으로 향했다.
이제 끝이구나. 지은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 박민준이 갑자기 몸을 던져 지은을 밀쳐냈다. 도망쳐. 박민준의 외침과 동시에 총성이 울렸다. 당. 총성은 폐공장의 침묵을 산산조각냈다. 지은은 바닥에 쓰러진 채 눈을 떴다. 박민준이 그녀를 덮치듯 쓰러져 있었다. 그의 어깨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박민준 씨.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박민준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지은에게 가방을 넘겨주었다. 도망쳐. 이건 네가 꼭 가져가야 해. 그의 목소리는 희미해지고 있었다. 보스는 총구를 박민준에게 겨누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냉혹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감히 내 돈을 건드리려 하다니. 어리석은 것들. 보스가 다시 총을 쏘려는 순간 지은은 재빨리 가방을 움켜쥐고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봤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박민준을 두고 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박민준의 눈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지은을 향한 절규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때 공장 저편에서 굉음과 함께 낡은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다. 지은과 박민준이 숨어있던 캐비닛 주변이었다. 구조물은 보스의 시야를 가렸고 동시에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켰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지은은 박민준을 끌고 필사적으로 달렸다. 박민준은 어깨 통증에 신음했지만 지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들은 공장 뒤편의 작은 문을 향해 뛰었다. 박민준은 이곳에 비상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듯했다. 문은 낡고 녹슬어 쉽게 열리지 않았다. 박민준은 남아있는 힘을 다해 문을 밀쳤다. 지은도 함께 힘을 보탰다. 마침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들은 어둠이 깔린 공장 외부로 뛰쳐나왔다. 뒤에서는 보스의 고함 소리와 총성이 들려왔다. 지은은 뒤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박민준은 피를 흘리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폐공장에서 멀리 벗어났다. 다행히 공장 주변은 인적이 드물었다. 지은은 박민준을 부축하며 달렸다. 박민준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다. 지은은 두려웠다. 박민준이 이대로 죽으면 안 되는데. 그에게는 속죄해야 할 삶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알려주지 않은 진실이 아직 남아 있었다. 한참을 달리다 그들은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낡고 허름했지만 잠시 몸을 숨기기에는 충분해 보였다. 지은은 박민준을 부축하여 오두막 안으로 들어섰다. 오두막 안은 퀴퀴한 냄새가 났고 먼지가 가득했다. 지은은 박민준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의 어깨 상처는 심각했다. 지은은 가방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상처 부위를 지혈했다. 박민준은 고통에 눈을 질끈 감았다.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야 해요. 지은이 다급하게 말했다. 박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병원에 가면 그들이 날 찾을 거야. 그리고 너도 위험해져.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여기서 기다려. 내가 해피를 데리고 올게. 해피가 중요한 걸 가지고 있어. 박민준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방을 가리켰다. 지은은 가방을 열었다. 돈뭉치와 마약이 들어있었다. 이게 해피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박민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내가 그 돈을 훔친 게 아니야. 해피가 내가 그 돈을 훔치는 걸 막았어. 그 돈은 지하실에 있었어. 해피가 그걸 땅에 묻었지. 그리고 한 달 전쯤
내가 그 돈을 찾으러 갔을 때 해피가 날 막았어. 계속 짖고 내 옷을 물고. 그때 내가 해피를 때렸어. 내가 그 돈을 훔치는 걸 막으려는 줄 알았어. 그때 그 지하실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어. 내 아버지 일기장이야. 지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해피가 돈을 삼킨 게 아니었다. 해피는 그 돈을 지켰던 것이고 박민준이 돈을 훔치려는 것을 막았던 것이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기장 지은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버지의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뒤져 일기장을 찾았다. 낡고 빛바랜 일기장이었다. 지은은 일기장을 펼쳤다.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채워진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일기장에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삶이 담겨 있었다. 도박에 빠져 빚더미에 앉게 된 과정,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던 이야기, 그리고 박민준과 함께 계획했던 돈 세탁의 진실까지. 아버지는 박민준이 제안한 불법적인 돈벌이에 손을 댔고 결국 사채업자들에게 협박당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지은의 어머니가 병으로 죽기 전 아버지가 사채업자들에게 납치되어 심한 폭행을 당했던 날의 기록이 지은의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는 그날 죽을 고비를 넘겼고 겨우 풀려났지만 그 충격으로 인해 더욱 폭력적으로 변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가족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그 고통을 술로 잊으려 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절규가 담겨 있었다. 나는 실패한 아버지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고 딸에게 상처만 주었다. 이 더러운 돈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무너졌다. 이 돈은 저주받은 돈이다. 나는 이 돈을 숨길 것이다. 아무도 찾지 못하게. 이 돈이 세상에 다시 나오지 않기를. 아버지는 그 돈을 숨기기 위해 지하실에 묻었고 해피가 그 돈을 지켰던 것이었다. 지은은 일기장을 든 채 오열했다. 아버지는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었다. 그는 사채업자들의 희생자였고 자신의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던 불쌍한 영혼이었다. 지은은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증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해피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려 했던 충견이었다. 해피의 왼쪽 눈과 흉터도 이제 이해가 되었다. 해피는 그 돈을 지키려다 사채업자들에게 맞았던 것이었다. 해피가 우리 아버지를 지키려고 했어요. 지은은 흐느끼며 말했다. 박민준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해피는 너희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 거야. 그 돈이 다시 세상에 나오지 않도록. 해피는 내 아버지의 충견이었어. 지은은 가방에서 마약 봉투를 꺼냈다. 이것은 아버지가 숨기려 했던, 그리고 해피가 지키려 했던 저주받은 돈과 얽힌 증거였다. 지은은 이 마약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민준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경찰에도 손을 써놨을 거야. 이 증거를 넘겨도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거야. 그리고 너는 더 위험해질 테고. 그때 오두막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 오두막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지은과 박민준은 몸을 굳혔다. 박민준은 고통 속에서도 지은을 보호하려는 듯 그녀를 감싸 안았다. 오두막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 것은 바로 해피였다. 해피는 상처 입은 다리를 절뚝이며 지은을 찾아온 것이었다. 해피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충성심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해피는 지은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곧이어 박민준의 상처 부위를 핥기 시작했다. 마치 아픈 곳을 알아보고 치유하려는 듯이 해피의 등장은
절망적인 상황에 한 줄기 희망을 불어넣었다. 지은은 해피를 품에 안았다. 해피야, 네가 나를 지켜줬구나. 지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해피는 지은의 눈물을 핥았다. 그때 박민준이 해피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목걸이에는 USB가 달려 있었다. 박민준은 USB를 빼냈다. 이건 사채업자들의 불법 장부일 거야. 내가 숨겨놨던 건데 해피가 이걸 물고 도망친 거였어. 이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해피는 우연히 돈을 삼킨 것이 아니었다. 해피는 아버지의 돈을 지키려 했고 박민준이 숨겨놓은 불법 장부를 가져와 지은에게 전달하려 했던 것이다. 해피는 처음부터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던 충실한 증인이었다. 지은은 USB를 손에 쥐었다. 이것이야말로 블랙 스콜피온 조직을 일망타진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오두막 밖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여러 명이었다. 보스와 그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오두막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시간은 없었다. 지은은 박민준을 바라봤다. 박민준은 고통에 눈을 감고 있었다. 지은은 결심했다. 그녀는 박민준을 이곳에 두고 갈 수 없었다. 그리고 해피를 위해서라도 이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해피야,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해. 지은은 해피에게 속삭였다. 해피는 지은의 말을 알아들은 듯 그녀의 발치에 바싹 붙었다. 지은은 가방을 꽉 움켜쥐었다. USB와 마약이 들어있는 가방이었다. 이제 그녀는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강인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해피의 충성심과 아버지의 숨겨진 진실은 지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오두막문이 산산조각나며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은 보스와 그의 부하들이었다. 보스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지은의 손에 들린 가방을 발견하고는 섬뜩하게 웃었다. 드디어 찾았군. 내 돈과 내 물건을 가지고 있었을 줄이야. 지은은 해피를 품에 안고 박민준의 뒤에 섰다. 박민준은 상처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지은을 보호하려는 듯 앞으로 나섰다. 그 돈은 당신 것이 아니야. 그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 알아. 박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보스는 코웃음 쳤다. 고통 이 세상에서 힘없는 자들은 고통받는 게 당연한 거야. 정해, 그런 건 걔나 주라고 해. 그의 시선은 해피에게로 향했다. 해피는 보스의 존재를 감지한 듯 낮게 으르렁거렸다. 보스는 해피의 눈과 흉터를 보고는 섬뜩하게 말했다. 이 개가 그 개였군. 그때 내 놈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그때 지은은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들었다. 이 안에 당신들의 모든 불법 행위가 담겨 있어요. 이것만 경찰에 넘기면 당신들은 끝이야. 지은의 외침에 보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부하들도 술렁거렸다. 보스는 지은에게 총구를 겨누었다. 어리석은 계집, 그깟 USB 따위가 날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 세상은 돈과 힘으로 움직이는 거야. 틀렸어, 지은은 소리쳤다. 이 세상은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는 곳이야. 당신 같은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지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진실과 해피의 충성심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때 박민준이 쓰러진 몸을 일으키며 보스에게 달려들었다. 그만해,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마. 박민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보스는 당황하여
총을 쏘았다. 탕. 총알은 박민준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박민준은 고통에 신음했지만 보스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지은은 해피를 데리고 오두막 문을 향해 뛰었다. 보스의 부하들이 지은을 막으려 달려들었다. 지은은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그들의 얼굴에 뿌렸다. 부하들은 눈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졌다. 지은은 망설이지 않고 오두막 밖으로 뛰쳐나왔다. 오두막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저 멀리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은 심장이 쿵쾅거렸다. 경찰일까 아니면 다른 위험한 존재들일까? 지은은 해피를 품에 안고 숲속으로 달렸다. 해피는 지은의 품에 안겨 낑낑거렸지만 지은의 손을 핥으며 용기를 주었다. 숲속은 어둡고 울창했다.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해피를 지켜야 했고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보스와 그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총을 들고 지은을 쫓아오고 있었다. 지은은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녀의 폐는 터질 듯 아팠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해피는 지은의 어깨에 기대어 숨을 헐떡였다. 그들은 오래된 나무가 우거진 깊은 숲속으로 들어섰다. 지은의 눈에 거대한 바위 절벽이 들어왔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보스와 그의 부하들이 지은을 에워쌌다. 보스는 총구를 지은에게 겨누었다. 이제 끝났군.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지. 보스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가득했다. 지은은 해피를 더욱 꽉 안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절대 안 돼. 이 증거는 당신들의 죄를 밝힐 거야. 그때 해피가 갑자기 지은의 품에서 뛰어내렸다. 해피는 절벽 끝으로 달려갔다. 지은은 당황하여 해피를 불렀지만 해피는 멈추지 않았다. 해피는 절벽 끝에 서서 보스를 노려봤다. 보스는 해피의 행동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저 개가 미쳤나? 해피는 보스를 향해 맹렬하게 짖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몸을 돌려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다. 해피와 지은은 절규했다. 그녀는 해피를 구하기 위해 절벽 끝으로 달려갔지만 보스의 부하들이 그녀를 막아섰다. 지은은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다. 해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은은 주저앉아 통곡했다. 해피가 죽었다는 생각에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보스는 지은의 통곡을 비웃었다. 어리석은 개. 결국 자기 주인을 배신하지 못했군. 뭐, 덕분에 증거도 함께 사라졌으니 나쁘지 않군. 보스는 지은에게 다가와 가방을 빼앗으려 했다. 지은은 필사적으로 가방을 움켜쥐었다. 그때 숲속에서 다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다. 보스의 얼굴이 굳어졌다. 젠장, 경찰이 온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빨리 이 여자를 처리하고 도망쳐. 부하들은 지은에게 달려들었다. 지은은 가방을 꽉 움켜쥐고 몸을 웅크렸다. 그때 숲속에서 갑자기 맹렬한 기세로 달려오는 그림자가 있었다. 그것은 해피였다. 해피는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던 것이 아니었다. 절벽 중간에 있는 좁은 틈으로 몸을 숨겼던 것이었다. 해피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해피는 보스의 부하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물고 늘어졌다. 부하들은 해피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여 쓰러졌다. 보스는 해피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저 개가 아직 살아있어. 그는 해피에게 총을 겨누었다. 지은은 해피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그때 숲을 가로지르며 경찰차가 도착했다. 경찰들은 총을 빼들고 보스와 그의 부하들을 애워쌌다. 보스는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지은에게 총을 쏘려 했다. 이 더러운 세상, 다 망쳐버릴 거야. 당 또 다른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그 총성은 보스의 총이 아니었다. 박민준이었다. 피투성이가 된 박민준은 오두막에서 뛰쳐나와 보스의 권총을 빼앗아 들고 그를 향해 쏜 것이었다. 총알은 보스의 팔을 관통했다. 보스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의 손에서 권총이 떨어졌다. 경찰들이 달려와 보스와 그의 부하들을 체포했다. 지은은 박민준에게 달려갔다. 그의 몸은 피로 흥건했다. 박민준 씨, 정신 차리세요. 지은은 그의 상처를 부여잡았다. 박민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됐어. 모든 게 끝났어. 그의 눈은 서서히 감겼다. 지은은 박민준을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을 쏟았다. 그때 구급대원들이 달려왔다. 박민준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지은은 해피를 품에 안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해피는 지은의 얼굴을 핥았다. 해피의 눈빛은 여전히 지은을 향한 충성심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해피의 목에 걸린 USB를 경찰에게 넘겨주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된 순간이었다. 밤새도록 지은은 병원에서 박민준의 상태를 기다렸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에 지은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보스와 그의 조직은 모두 체포되었고 그들의 불법 행위가 세상에 드러났다. 해피가 지키고 아버지가 숨기려 했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진 것이다. 해피는 옆에서 조용히 지은의 손을 핥았다. 이 모든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해피는 끝까지 지은의 곁을 지켰다. 해피의 눈빛은 진정한 사랑과 충성심의 증거였다. 며칠 후 박민준은 병실에서 눈을 떴다. 지은이 그의 침대 옆에 앉아 해피를 안고 있었다. 해피는 박민준이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박민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내가 살아있네. 그의 목소리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다행이에요. 박민준 씨가 아니었다면 저와 해피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박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해피가 나를 살렸어. 그리고 네가 내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줬어. 그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정말 고마워, 지은아. 네 덕분에 내가 죄를 씻을 기회를 얻었어. 박민준은 병실에서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해 나갔다. 지은은 매일 해피와 함께 병원을 찾아 그를 돌봤다. 해피는 박민준의 침대 옆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박민준은 해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이야기했다. 과거의 잘못,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삶에 대한 다짐. 해피는 박민준의 말을 알아듣는 듯 그의 손을 핥았다. 블랙 스콜피온 조직은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인해 완전히 와해되었다. 보스와 주요 간부들은 구속되었고 그들의 모든 불법 자금과 마약은 압수되었다. 해피의 목걸이에 숨겨져 있던 USB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이 모든 악의 고리를 끊어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해피는 정의의 개로 불리며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해피의 충성심과 용기에 감동했다. 지은은 해피를 위해 집을 넓은 곳으로 이사했다. 해피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있는 집이었다. 해피는 새로운 집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지은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해피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용기를 배웠다.
지은은 해피와 함께 동물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박민준도 퇴원 후 보호소에 돌아와 해피와 함께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상처받은 동물들을 돌보며 과거의 죄를 속죄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노력했다. 어느 날, 지은은 동물보호소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다. 강아지는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듯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특히 왼쪽 눈가에는 해피처럼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지은은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강아지의 눈빛은 해피의 어릴 적 눈빛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눈빛. 이 아이도 상처가 많네요. 박민준이 지은의 옆에 다가와 말했다. 지은 씨처럼 이 아이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필요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강아지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해피는 희망이에게 다가가 냄새를 맡고는 조용히 희망이의 뺨을 핥아주었다. 마치 괜찮아, 이제 너도 안전해라고 말하는 듯 했다. 시간이 흘러 지은은 동물보호소에서 만난 수의사와 사랑에 빠졌다. 그 남자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해피와 희망이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지은은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결혼 후 지은은 남편과 함께 해피, 희망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해피는 희망이의 든든한 친구이자 선배가 되어주었다. 박민준은 동물보호소 소장이 되어 상처받은 동물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남은 평생을 동물들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진심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종종 지은의 집을 찾아 해피와 희망이를 만났다. 해피는 그를 볼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방였다. 박민준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어느 맑은 봄날, 지은은 해피와 함께 산책을 나섰다. 해피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지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다. 해피의 왼쪽 눈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그 안에 담긴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사랑과 평화, 그리고 지은을 향한 변치 않는 충성심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해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해피야, 네 덕분에 우리 아빠의 진실을 알게 됐어. 네 덕분에 내가 박민준 씨를 용서할 수 있었고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네 덕분에 내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 너는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야. 해피는 지은의 말에 응답하듯 그녀의 손을 핥았다. 그들의 삶은 서로에게 깊이 얽혀 있었다. 한 마리의 상처받은 개가 가져온 예상치 못한 만남, 숨겨진 진실, 그리고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여정.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해피의 눈빛, 즉 학대받았던 개의 눈빛 속에 담긴 변치 않는 충성심과 사랑이 있었다. 해피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해피는 증오를 사랑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준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앞으로도 지은과 박민준, 그리고 희망이의 삶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었다.